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동법 파이널 특강을 진행하게 할 텐데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핵심 소속 노동법 내용을 제가 좀 보기 좋게 제가 이제 별도로 다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 개정 같은 거를 제가 좀 도표화를 좀 시켰고요. 그리고 논점들도 이제 페이지 정렬을 해가지고 도표화해서 한 페이지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원칙으로 하면서 좀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파이널 특강을 제가 2회로 해서 6강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리해 줄 게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6강으로 좀 정리를 하려면은 좀 많은 것들을 좀 빼거나 아니면 설명을 이제 하지 않고 뭐는 뭐다 찍어만 주고 이제 가야 되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6강 강의에서 제가 한 보강을 한 2강에서 한 3강 정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그 자료를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크립 자료하고 그리고 이 전자칠판 화면을 좀 동시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성은 많이 빈출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노동관계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한 문제씩이 나와요. 총론 파트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법원성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근로의 권리 쪽에서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원성은요, 칠판 한번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포인트 주겠습니다. 지금 아이로 협약이 노원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노트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숫자는 기억하세요. 아이로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로 협약은 1919년에 설립되었다. 근데 숫자를 바꿉니다. 19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91이죠. 우리나라는 91년에 가입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로 협약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동안에는 8개의 8대 협약 중에서 4개만 가입을 하고 단결권 등에 관한 부분은 가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4개 중에 3개를 다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칠판 보면서 암기합니다. 지금 법원성 부정되는 거는 강철입니다. 아이로 협약 중에서 강철 단단하죠? 강철 단단합니다. 아직까지 비준하고 있지 않은 거는 강철. 자, 그리고 기타 판례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법원성이 부정되고 있고요. 자,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치규범 빈출이죠. 그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빈출이고요. 자, 관행도 우리가 세모죠. 그래서 규모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정도로 규범의식에서 지지되는 경우는 관행의 법원성도 인정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원 적용의 일반 원칙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상위법 우선 원칙, 두 번째 신법 우선 원칙, 세 번째 특별법 우선 원칙인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과거에 한두 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있는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상위법이 적용된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상위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법률 관계를 상위법에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 하위법 효력을 부정하는 게 상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 우선 원칙은 법률 규정에 명확히 반하거나 또는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그 원칙이 상위법 우선 원칙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노동법에서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교수님들이 별도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런 무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상위법보다 하위법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하위법을 먼저 적용한다라는 게 이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년 2차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근데 해당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판례, 이건 이제 1차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무단결근을 우리가 과거에 7일을 하면 면직사유를 삼았습니다. 그게 단체 밖에 취업에 동일하게 했는데 이를 단체 협약에서 면직사유를 5일로 줄인 거죠. 단체 밖 분리하게 변경했죠. 취업기준 그대로 나눴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5일 결근한 자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면직 처분을 합니다. 그때 정당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단체 협약이 적용될 것인가,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가? 결론은 당시에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단체 협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때 개정은 분리 개정이죠. 분리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은 취업 규칙을 그대로 정하게 된다면 단체 협약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래서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 개정된 단체 협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해당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임금 피크제 적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취업규칙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죠. 거기에 반하는 근로계약 효력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이제 작년 2차 기출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권리인데요. 자, 근로권리도 굉장히 빈출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주체부터 보시면요. 처음 근로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갖고 있죠. 모든 국민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모든 국민은요, 권리인 동시에 근로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쉽게 맞히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좀 틀리기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근로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외국인도 사람이죠. 자,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는 일정 범위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기 때문에 사회권적 성격을 띠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미 일을 했으면 기왕이 제공한 근로제공 대가는 받을 수 있다는 게 해당 법리에서 나오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권리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빈출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권리는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존속을 보장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는 인정이 안 되고요. 자, 이유는 뭐냐? 이유는 얘는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고용증진 그리고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여러분들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은 노력 의무고요. 최저임금은 우리가 시행 의무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들 최저임금 매년 바뀌죠. 근거가 뭐죠?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제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행 의무, 나머지는 노력 의무,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조건 의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고 했죠. 거기에 반대로 이번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거는 권리 측면이죠. 이 권리 측면은 무엇을 보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법률로 정하지만 의무 측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권리는요.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한정어가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보호를 합니다. 여자와 연소자는 우리가 특별보호를 하는데요.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그 군 복무자에 대해서 뭐 가산점 지급한다고 했었죠. 그런 거 연상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일할 자리에 관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자, 여기랑 비교해서요, 여러분들 생활 능력이 없는 자, 요거 생활 능력이 없는 자, 자, 이런 자들은요 우리가 근로 권리가 아니라 그 헌법 34조 그 사회권에 따라 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반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여자 연소자는 헌법에 따른 특별보호, 국가 유공자는 우선적 근로기회 제공, 그리고 생활능력 보호자는 법률에 따른 보호,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한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인데요. 자, 이 부분은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법조문 다시 하겠죠. 임금의 종류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리가 근로자라 하고요. 자, 그래서 직종이나 고용 형태 불문하고 정신노동, 육체노동 불문하고요. 자, 공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 자체의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요. 사업의 적법 여부도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의 개수성 여부도 불문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빈출이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이미 제국한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주의가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상 판단은 이거 시험 문제로 한두 번 나왔는데요. 판례 내용은 나중에 2차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자, 그리고 이런 종속성 판단에 대해서 이제 2차용으로 종속 노동성, 독립사적성, 그리고 보수 근로대가성, 노무제국 일신 전속성, 기타 요소, 뭐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징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징표들 중에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차적 요소를 하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저인연제 기 동그라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의 소 동그라미,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를 인정받는지에서 사회보장의 장, 그래서 두 문자를 기소장이라 할게요. 자, 이런 기소장은 우리가 부차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부차적 요소, 기소장은 부차적 요소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차적 요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그리고 비품 소유 여부, 이런 것들도 판례가 부차적 요소로 확대를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개념인데요. 자, 사용자 개념은 우리가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맨날 빈출되는 파트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용자 개념과 관련돼서는 법조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조문에는 우리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각각의 개념 정도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주라 하는 거는 실제 법적 책임을 지는 자, 즉 그래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무원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지 사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지 여부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썼다 안 썼다, 그게 아니라 실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자, 그리고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다. 그래서 두 문자라면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사경 포위 대대라는데 사경 포위 대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경 포위 대대다. 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데 얘는 여러분들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관리자. 자, 그래서 근로 조건 등의 결정 등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직접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업주로부터 일정과 책임을 직접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야, 너 이거 네가 책임지고 이거 해. 이렇게 직접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중간 관리자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요.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인데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위로 부장님의 주의를 받고 밑으로 대리님들을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과 그리고 근로자 개념을 동시에 갖죠.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제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한 건데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근로자 사용자 주의가 없는 일반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이 개념인데 여러분들 아마 개념 자체를 모를 거니까 이건 좀 메모를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사용자 개념 확대 나오면 고용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메모를 좀 해주세요.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과 그리고 간접 고용이 있습니다.
고용 자체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고용은 내가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 그래서 이 직접 고용에는 우리가 명시적 근로관계가 있고요. 명시적 근로관계가 있고 그리고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은 우리가 파견 근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있죠. 이 고용과 대별되는 게 뭐가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2차에서 배우는 거지만 도급이 있어요. 도급은 일을 해줘. 너가 일을 완성해주면 내가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해줄게. 이렇게 하는 개념이 우리가 도급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개념 확대에서 여러분들은 이 1차에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1차에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묵시적 근로관계에 따라서 그 원고용주에 고용돼서 제3자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 근로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있으려면 판단 기준은 2차 용이니까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총론 파트인데요. 이제 근로기준법 총론 파트에서 적용 범위라던가 제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해당 내용도요. 빈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통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을 하는데 이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개념이 과거 한두 번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태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근로를 한다 이런 거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멀리서 만원경으로 봤을 때 사업장 내에 일하는 사람들이 5명만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때 카운팅 되는 근로자 이거 빈출인데요. 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파견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자, 일용 근로자 포함되고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지문 보시면은 우리가 국내에 법인이 있고 외국의 현지 법인에 파견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 법 적용받죠?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채용돼서 외국에 파견 가요. 당연히 국내법 적용받죠. 그래서 국내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출장소 국내 본사 왜 안 나와? 자, 국내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우리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용자 개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근기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가사 사용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가사 사용이 적용 안 되고요. 여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5명이 일을 하는데 4명은 동거하는 친족이고요. 1명은 외부인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인데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서 아무리 그 사업장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굉장히 빈출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도 취지에 따라서 이해만 하시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됐다.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이거를 그냥 암기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문자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이렇게 쓰겠습니다.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자, 그래서 이제 연구생, 수험생이 이제 술 한잔 마시고 노래 부르면은 막 까칠하게 막 짜증 나잖아요. 가시가 돋습니다. 그렇게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요. 동그라미 치면 휴업수당이 업동그라미, 법정 근로시간의 시동그라미, 가산수당의 갓동그라미, 연차 유급휴가의 연동그라미, 생리휴가의 생동그라미, 자, 취업규칙의 취동그라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해서 이유의 이동그라미, 자, 그리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여기에서 자, 부당해고 구제에서 굿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이 아마 맞춰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요, 너무나도 빈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법 실효성 확보인데,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한 번씩 나와요. 가끔 한 번씩. 여기 내용도 가끔 출제됐던 다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알 거죠. 근로기준법 내용인데 근로기준법 15조 우리가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체 효력은 다 무효가 되고 있고요.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른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당연히 행위자를 처벌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가 사업주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양벌 규정이 있을 때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자, 다만 우리가 면책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 면책 규정이 있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근로감독관 내용인데, 자, 근로감독관 내용도 상당히 많이 그동안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일단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 하면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하는 업무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현장 조사를 해서 어떤 각종 서류들과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탐문을 할 수 있겠죠. 즉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를 신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을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게 검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데 정말 치사합니다. 근거가 뭐냐? 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바에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법조문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나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아시겠죠? 경찰관이 정의되는 법 자체가 있어요. 근데 이 근로감독관은요, 경찰관이 아니지만 사법경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이상한 법이 적용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요. 근로감독관을 그만둬도 같다. 자, 그리고 근로기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이것 좀 특이한 건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유정지에 처합니다. 자, 보통 이제 노동관계법령에서는요, 특히 노동법과 노조법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악글자가 똑같습니다. 3, 3, 2, 1, 1, 5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의무도 이제 많이 빈출되고 있는데요. 자, 근로감독관이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서류 제출을 하거나 서류 제출해서 보고를 하거나 또는 현장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법령 게시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 작성 보존 의무인데,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빈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업 장별로 하느냐 아니면 사업별로 하느냐. 만일에 삼성급들을 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어마무시하겠죠. 그럼 어떻게? 사업장별로 합니다. 사업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한다. 이거 빈출이고요. 자, 그리고 구분할 게 여러분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이 있는데 각각 서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류 보존기간은 모르면 3년이에요. 예외적으로서 5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혹시 메모 빨리 가능하시면 하시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서류는 5년. 자, 그리고 우리가 고충 처리 대장은 1년. 자, 그리고 우리 사주에 관련된 그 서류는 10년입니다.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론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론 근로자. 그래서 이론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인데 이론 근로자가 제한이 있죠. 모든 이론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이론 근로자. 자,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이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대장은요, 임금대장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임금대장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는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정 사항 중에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이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를 하는데요. 이때 서면은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출제 유력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체크 포인트로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존기간이 1년짜리는 고충처리 대장이고요. 자, 5년짜리가 한 두어 번 나왔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서류가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는 우리가 특별법에 있죠. 여러분들 그 근로복지 기본법 내용에 우리사주 관련된 규정이요. 우리사주 관련 서류.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사주 관련 내용은 10년인데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죠. 10년이면 회사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10년이면 회사 주인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사주 관련 조항은 10년 동안 보존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보존 기간이 이제 3년인데 기산일이 언제냐? 이것들이 이제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용증명서 교부 이거 굉장히 빈출이죠. 맞으라고 내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퇴직한 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했을 때, 자, 그때 사용증명서를 교부를 하는데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일단 기재사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한다. 자, 그리고 이런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근무 기간이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상 근무.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3년 이내야 돼요. 퇴직 후 3년 이내. 자, 해당 내용은 다 빈출입니다. 자, 다음 근로관계 일반인데요. 자, 근로관계 일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범위가 좀 많아요. 원래 책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 두어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계약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고요. 자, 이때 포인트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효력 요건은 아니다. 이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로계약서 작성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맞으라고 내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기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고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5조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왜? 단체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뭐예요? 자치규범으로서 법원성 인정되죠.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자, 해당 내용은 아직까지 출제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다 판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부담하고 있는 부수적 의무로서 진실고지 의무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데 진실고지 의무는 과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했다, 즉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그러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있어 가지고 정당성이 없다라면, 즉 징계권을 남용했다라면 부당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은 우리가 대졸이 이제 대졸 학력을 쓰지 않고 대학교 졸업한 대학교를 쓰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를 했을 때 그때 이력서 허위 기재로 해고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당시 판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2차 용어도 관련이 있으니까 보시면 우리가 진실고지 의무, 즉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후 재반 사정까지도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라면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현저하게 부당하다라면, 현저히 부당하다라면, 부당하면 이때는 정당하지가 않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화점 판매와 관련돼 가지고 경력직을 요청을 했는데 무경력자가 경력직으로 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행위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회사 측은 우리가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징계도 가능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기라던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 취소를 할 수 있답니다. 뭐 자세한 관련 내용은 나중에 2차 논점에서 배우시고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 취소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고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법조문 위주로만 출제되는 게 거의 한 20문제 내외가 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판례 묻는 게 이제 한두 문제, 그리고 판례하고 법 규정을 합친 게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가지고 혼합형 문제가 한 7개 정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에서 제가 판례도 언급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된다 싶으시면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법조문 위주로 돌리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의무인데요. 경업금지 의무는 회사 측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지 말 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업금지 의무는 우리가 근로계에서 파생되는 신의체상 의무에 해당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경업금지 약정 그리고 부정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이러한 전직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전직금지를 하면 해당 근로자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된답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또는 근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어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죠. 이런 행위는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다음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자, 사용자의 안전배려는 아직까지 출제된 바가 없는데요. 자,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면 안 되겠죠.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물적 그리고 그러니까 신체적 안전, 정신적 안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사 시설을 보호하라는 거죠. 또는 어떤 그러니까 인적 환경, 즉 여러분들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많이 발생하죠.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할 의무가 안전배려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전배려 의무를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면 근로계에서 파생되는 신의체상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따라서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요. 양 책임의 관계는 경합 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3자 관계에서 우리가 3자 관계에서 사용 사업주 그리고 파견 사업주 그리고 파견 근로자 이렇게 있어서 이 파견 근로자가 자,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 만일에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안전배려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나머지는 통과. 자, 다음은 우리 균등처우입니다. 자, 균등처우는 우리가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차에서는 우리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균등처우는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제6조가 있고요. 그리고 남녀 고평법에 따른 그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그리고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른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 그 균등처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비교 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차별 사유는 성국 신사입니다. 자, 그리고 차별 영역은요, 근로 조건에 한정되고요. 채용 행위는 근로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반면에 남녀 고평법은 비교 대상자는 당연히 다른 성별 근로자가 되고요. 차별 사유는 성별이고, 남녀 고평법은 채용에 있어서 차별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고평법 내용인데, 남녀 고평법상의 근로자만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 법령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취업 의사가 있는, 즉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자도 근로자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채용행위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기간제법, 파견법의 경우에는요, 비교 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또는 통상 근로자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차별적 처우 개념만 좀 볼까요? 차별 처우 개념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처우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은 근로자 인권 보장 규정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법조문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 근로 금지죠.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폭행 금지입니다. 폭행 금지에서는 하나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금기법상 폭행죄는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자, 넘어가시고 중간 착취 배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법조문하고 판례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누구든지 범죄에 따르지 않은 거는 영리로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유형은 두 가지예요. 취업 개입, 중간인으로서 이득 취급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해당 내용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근로자로부터 돈 받으면서 취업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보호법익은 뭐다? 보호법익은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지 일반적인 취업기회 공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만 받으면 이미 게임 끝, 기수가 됩니다. 돈만 받으면 게임 끝이지 돈을 받고 취업기회 공정성이 해하도록 다른 어떤 취업에 직접 개입 행위까지 완료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해당 법률 규정과 보호법익에 따라 가지고 기수 시기가 언제 기수가 된다. 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공민권 행사 보장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법조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무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죠. 그래서 권리 행사나 공무직무를 수행하는데 만일에 지장이 없다라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이때 공민권은 여러분들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권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무직무라고 하는 거는 법령에 따라 하는 공적 성질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활동은 우리가 다 논외입니다. 개인적인 것 또는 개인 사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논외다. 자, 그리고 이때 원칙적으로는 얘는 뭐다? 원칙적으로는 무급 처리해도 됩니다. 원칙은 무급 처리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유급 처리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연히 유급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유급 처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특별법에 따라서 유급 처리가 될 뿐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다 기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2년 연속 똑같이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죠. 이거를 만일에 해야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사실 확인 조사인데 사연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반드시 이때는 해야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연자는 조사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 사연자는 피해 근로자 등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괴롭힘을 당한 자가 이제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 다니겠어. 그럼 휴직을 해준다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건 가능하지만 야, 너 조금 쉬고 있어. 너 딴 부서로 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이제 피해 근로자 요청하면 이러한 보호 조치라는 거죠. 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또 사용자가 이제 만일에 가해자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 이때 행위자는 누가 된다? 가해자가 되는 거죠. 행위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신고한 피해 근로자나 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2차적인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자, 넘어가시고요.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기출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 성희롱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작년에 법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이제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새로 신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와 배우자, 혈족, 인척 중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치는 없어요. 여전히. 그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해고 피해자 그리고 이제 그 해고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2차적인 불리한 조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세죠. 벌금형을 처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이제 기타 기숙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의 자체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는 취업 방해를 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만들면 안 됩니다. 자, 통과. 자, 다음은 근로조건 명시 그리고 서면 명시 교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일반 근로자, 두 번째 연소 근로자,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네 번째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 어딘가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럼 왜 일을 할까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임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임금도 얼마 받는 것도 중요한데 몇 시간 일하는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금하면 뭐가 따라와? 근로시간이 따라옵니다. 근로시간이 따라오면 좀 쉬어야 되죠. 그래서 하루 4시간 일하면 30분, 그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 시간을 갖죠. 휴게 시간에 따라오고, 휴게 시간을 연장선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빡세게 일했어. 그러면 하루 돈 받고 쉬죠. 그게 뭐다? 주휴일. 일주일 단위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월 단위라 연 단위로 가요. 그럼 한 달을 만근합니다. 그러면 월차형 유급휴가 하나 발생하고 1년 동안 8일 이상 출근하면 우리가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기본형 휴가가 발생하죠. 흐름을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우리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시간 앞에 옆에 휴게시간, 그리고 주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끊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5번에서 끊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 할지 근무장소 근무정도 넣고요. 또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징계를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즉 복무의 규율에 관한 사항, 또 기숙사가 있다. 그러면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알려주라는 거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1, 2, 3, 4번 1, 2, 3, 4번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알려주면 돼. 명시하면 돼요. 근데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휴가, 휴일 여기에 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이때 이제 또 법이 개정됐죠. 추가적으로 뭐다? 전자문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자, 그리고 연수자의 경우는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내용을 모두 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예는 모든 것, 올. 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자,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서 뭐 하나 추가될까요? 근로 기간이 추가되죠. 자, 근로 기간이 추가되니까 그 내용을 추가해주면 되는데 기간제법에 따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근데 기간제법은요,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보면 틀린데 이런 거 만약에 시험 문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면으로 작성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라는 거죠. 교부 내용이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어쨌든 법문상으로는 그 교부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까지만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 여러분들 주말 알바 생각하세요. 주말 알바. 주말 알바니까 일주일간에 내가 언제 일할지, 그리고 내가 그 일하는 소정 근로일에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지 그 내용이 추가될 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추가 또 하나. 자, 우리가 근로계약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별도로 우리가 써가지고 교부한다, 이런 별도 규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런 서면 명시 교부 사항이 법령, 단체바, 취업규칙,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연차, 휴가 등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이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요구하면 교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그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근로계약은요, 반드시 서면계약을 요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는 일단 유효해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다만 우리가 형사처벌이 돼요.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기간제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뻥쳤어. 사실과 달라. 그래서 근로자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돼. 그때 이제 효과가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해당 근로자가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거 조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법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입니다. 자, 다만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법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귀양여비를 지급하는데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다. 그러면 귀양여비를 지급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금지되는 근로조건입니다. 자, 금지되는 근로조건은 우리가 이제 판례 내용은 한두 번 나왔고요. 대부분 이제 법조문 깔아주는 조문으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위안지정 금지가 있는데, 위안지정 금지는 근기법 제20조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자, 취지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기 위함이고요. 자, 그래서 판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수비용 반환 약정의 어떤 유효 여부인데, 이제 연수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일정 재직 기간에 일하지 않고 만약에 퇴사했다, 그럼 일정 금원을 토해내라, 이런 반환 약정을 했을 때 그 반환금의 법적 성격이 만일에 위약금 성격을 띈다,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반환금의 내용 자체가 임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자, 유일하게 일정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비용상한 의무면제 약정인데, 해당 내용은 키워드가 두 개예요. 일단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된 이유가 사용자가 지출해야 될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출할 돈을 대신 지출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용자 측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누군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파견시켰어. 자, 이거는 연수비용 반환 약정 자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들어갈 돈이고요. 연수비용 반환 약정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익이나 의사까지 고려해서 근로자가 부담할 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고 일정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이런 일정 재직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때는 야, 원래 말을 잘못했네요. 일정 재직 기간까지 근무하면 회사 측에서 너가 나한테 줘야 될 돈을 내가 안 받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로자가 부담할 돈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고, 너가 일정 기간 근무를 해주면 내가 돈 안 받을게, 이거죠.
자, 이런 내용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요, 해당 의무제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또는 반환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그래서 강제 근로를 시킨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사인업 보너스입니다. 자, 사인업 보너스는 이직을 하면 우리가 그 대가로서 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 이게 이직 사례금인데, 이 이직 사례금 성격은 세 가지 복합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인업 보너스는 세 가지 복합적 성격을 갖는데, 첫 번째가 이직 사례금, 두 번째가 전속계약금, 세 번째가 임금 선급급이에요. 그래서 이직 사례금은 이직을 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다 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전속계약금이나 임금 선급급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그 사인업 보너스 법적 성격을 대법원은 100% 이직 사례금으로 봤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근로자가 만일에 실제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실손해에 대해서,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입증해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전차금 상계 금지인데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전대채무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임금 후 가불은 우리가 돈을 미리 땡겨주는 거죠. 돈을 미리 땡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 그 자금을 빌려준다거나 또는 자녀 학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때, 그리고 강제 근로를 시킨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허용이 된다. 자, 그리고 강제저축 금지인데 이것도 한 번씩 깔아주는 그 질문으로 나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강제입니다. 강제. 자,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덧붙여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의무저축과 관련해서 근로자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 저축의 종류, 기간, 그리고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을 하고 근로자 본인 이유로 저축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취업규칙입니다. 자, 취업규칙과 관련돼서는요,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작년 2차에서 이제 25점짜리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취업규칙에서는 빠지지 않고 매년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법조문은 간단해요. 법조문은 간단해서 법조문이 나오면 어렵진 않은데 판례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도표화 시켰는데요. 자, 근로기준법 93조 제1항인데 근기법 93조 제1항에 의할 때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 의무자가 사업장 규모가 상시 몇 명? 10명 이상입니다. 자, 10명 이상이고요. 자, 이때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근로자 측이라면 첫 번째,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는 그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거나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하고요. 만일에 불리하게 변경했다, 그때는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일정 판부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때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요? 문제 10문제 이상을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한 문장.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트에서도 관계가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 주체에서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게 주체를 다 이제 하나씩 개별적으로 암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집중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노동위원회는 전문기관이죠. 얘는 전문기관이에요. 얘는 전문기관. 자, 그리고 행정관청과 여기 고용노동장관은 얘는 행정부죠. 행정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은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고용노동부 자체의 근로감독관들은 법을 알겠죠. 그쪽 업무를 하니까. 근데 여기 행정관청은요, 이거는 일종의 시군구, 구청 직원들이에요. 구청 직원이 뭘 알아? 그쵸?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등을 하거나 주체가 되는 경우, 시정명령 내리는 경우 많죠.
그럼 행정관청이 할 때는 법을 몰라요.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면 항상 여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됐죠? 자, 반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물론 독립된 협의체의 별도 기관이긴 하지만 위계상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별도 뭐 협조를 받아요? 안 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하면 돼. 물론 고용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각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뭘 할 때, 시정령을 내릴 때 이때는 노동위원회가 관여를 안 합니다. 됐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동위원회, 얘는 권리구제 기관이에요. 권리구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관여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데 행정관체나 노동위원회는요, 얘는 사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관리감독.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저랑 다시 아이 컨택. 일단 여러분들 이것만 원리만 알면요, 거의 15문제 그냥 다 끝나요. 첫 번째, 노동위원회는 사후적인 권리규제기관이다. 행정기관은 사전적인 관리감독기관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행정관청이 하는 거는 관여한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일일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있어요.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거는 노동조합에 관련된 거고요. 사업주에 관련된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들이 관여를 해야 되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원리를 알고 가면 여러분들 지문 한 15개는 그냥 끝나버려요. 자,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주지 의무 해서 취업규칙은 법 규정이죠. 우리가 자치규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알아야죠. 우리가 법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 둡니다. 넘어갈게요. 네, 신고 의무 위반 효력인데요. 자, 신고 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속법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취업규칙 자체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위반했다로 얘는 효력과는 무관, 유효하죠. 자, 그리고 취업규칙 주지 의무입니다. 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알려는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별도 취업규칙 작성,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빈출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생산직과 사무직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적용되는 규정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취업규칙을 작성 가능한데, 근데 이 각각의 달리 작성된 취업규칙을 합해서 해당 사업장은 한 개의 취업규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들고 다니기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분권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그리고 근로형태, 직종도 특성에 따라서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한 개의 취업규칙이 된다. 자, 이렇게 보고요. 단시간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인데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순함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순하게 못합니다. 항상 원리를 알고 가요. 원리. 자, 그러면 일단 자치규범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 뭐 들어갔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휴일, 그리고 휴가 내용 들어갔죠. 자, 그리고 만일에 해당 내용들은 다 근로조건이죠. 근데 뭔가 제재를 가할 때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야. 그럼 근로계약서 내용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고한다라는 해고사유 씁니다. 근로계약서에. 즉 복무규례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취업규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자,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자, 교대 근로.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근로 시간 플러스 알파죠.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다 연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임금인데 여러분들 임금은
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지원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요. 명칭 불문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성격을 띠는 식대라든가 실비 변상비 성격을 띠고 있는 교통비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임금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임금성 인정되는 거 다 취약기지에 쓰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럼 보세요. 자, 임금이죠. 가족수당이죠. 퇴직 그리고 퇴직금 이거 묶어요. 퇴직금 묶어. 자, 식비. 자, 그럼 이걸 다 묶으면 이건 뭐예요?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죠. 됐죠? 그래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금,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이런 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죠. 12호. 그래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혼만 내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의 기재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해고하지 말고 배로 조치로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일을 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도 넣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후적 조치에서 재부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묶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안 돼. 신체의 완전성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안전조치하고 이런 걸 하고 만약에 다쳤다 그런 재부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즘에 떠오르는 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취업규칙에 필요적으로 기재를 한다. 아, 그 또 하나 있네요. 자, 여성부에 관한 것들. 자, 그래서 그 일가정 양립제로 관한 법률. 자, 이거는요 우리가 특별법으로서 더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그 출생률도 좀 저조하고 결혼도 이제 좀 늦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보호, 모성보호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제재에 관한 그 내용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글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급여를 깎아줍니다. 그 급여를 깎는데 1개월 감봉할 수도 있고요. 6개월 감봉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시죠? 1개월 감봉할 수도 있고 6개월 감봉할 수도 있고 그때 1개월 감봉할 때 그 한도액이 얼마가 되는지 6개월 감봉 조치할 때 총액 한도가 얼마가 될 것인지 그거를 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회의 금액 한 번 강급할 때는 우리가 평균 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0%까지만 강비 가능하고요. 자, 총액은 우리가 월급 그래서 1임금 지급기 월급의 10분의 1을 넘지를 못해요.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자,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취업규칙 분립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들은 다 판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취업규칙 불이익 여부를 볼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념부터 보셔야 되는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저하되거나 또는 법무규율이 강화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불리한 취업규칙을 신설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 기출 지문인데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업규칙 개정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일부 근로조건이 불리할 때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할 때는 유리 분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리입 변경 그 동의 주체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과반수 노조가 있다. 그러면 그 과반수 노조가 해당 노조를 대표해서 동의를 하면 되고요. 별도 근로자로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면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반드시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부서별로 의견 교환해서 그 나온 결론을 취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때 회의 방식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돼야 되는데 이런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강요 행위를 의미하고요. 단순하게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것도 기출인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들을 과반수 동의로 가능할 것인가? 원칙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러한 근로자 측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대표위원이
노조 위원장일 경우, 견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소속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우리가 위임해 주거나 또는 위촉했을 때, 이때는 근로자 대표위원들이 이 위임받은 어떤 그 동의권을 행사해 가지고 취업규칙 분립 변경을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작년 그 2차 기출 논점인데, 자, 이거는 전체 사업장에게 유리 분리가 이제 구분되는 경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부 근로한테 유리하고요, 일부 근로한테 불리한 경우. 자, 그래서 지금 유리하게 변경된 자들은 동의하고요, 불리하게 변경된 자들은 지금 동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일원화되어 있는가, 이원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 시점 자체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앞으로 승진이 예상되어서 이런 불이익 변경을 받는 집단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또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없을 때는 불이익 변경을 받는 지금 현재 시점의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요, 실정법 내용을 제가 하나 나눴는데,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 주체가 누가 돼? 단시간 근로자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동의 위반 효력입니다. 자, 우리가 집단적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가 없다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죠. 얘는 무효가 됩니다. 자, 원칙은 무효가 되죠. 자, 원칙은 무효가 되니까 기존의 재직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무효지만 예외적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내용 양면으로 봤을 때 근로자가 있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자, 해당 변경된 취업규칙 조항의 법적 규범성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자,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니까 적용된다.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만 해당 판례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94조 제1항 그 단서 규정은 법적 성격의 강행 규정인데, 이 추상적인 판례 법리에 의해서 강행 규정성을 우리가 지금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당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있어. 신규 입사자가 있을 때는 비록 취업규칙 분립 변경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서 무효를 하더라도 이렇게 무효인 취업규칙을 수용하고 들어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적용된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2차에서는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취업규칙 분립 변경이 지금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 노조 측에서 소급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분립 변경된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동의를 했다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세요. 판례 내용은 좀 어려운데 결론만 1차에서는 결론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서 무효인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적용하기로 하는 것도 기존의 재직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취업규칙 효력인데요. 우리가 96조와 97조 내용인데, 자, 취업규칙은 우리가 중간에 끼웠습니다. 상위법에 반하면 안 돼요. 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리고 하위법이
취업규칙에 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상위법과 관계인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은 상위법인 법령과 단체협약에 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취업규칙은 어디에 신고했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이래서 관리 감독하는 거니까 근로감독관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때 누가 내린다? 근로감독관. 근데 근로감독관을 쓰지 않고 뭐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시정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계인데 이것도 작년 2차 기출 논점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의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단체법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만 불리하게 변경했어.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취업규칙은 유리하고 단체법은 불리하죠. 그때 뭐부터 적용했죠? 단체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근데 해당 내용은 반대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가 근로계약서에서 연봉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차후에 이 연봉계약서보다 불리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거죠. 취업규칙 분립변경에서 임금피크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뭐가 적용됐다? 원칙적으로 하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돼야 되죠. 상위법이니까. 근데 이때 그 적용을 부정하고 기존은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는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판례가 아니라 지금 무수히 많은 교수님들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도.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시고 임금 파트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